저는 형태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공간을 관찰하면서 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공간에서 형태에 다가가는지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선을 하나 그려봤는데요. 선을 그리는 순간 이 선에 이 면적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종이 위에 면적이 없는 선은 그릴 수 없을까요? 이제 고민을 해보다가 다시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이번에는 이 한 장의 종이가 두 개의 면으로 나눠지고 이 나눠진 두 면이 만나면서 이 경계에서 선이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공간에 있는 모서리를 한번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 계단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 계단의 가로 길이를 한번 재어봤어요. 모서리의 길이를 가지고 오면 나는 계단의 면과 면 사이에 발생한 선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재봤습니다. 164cm였고요. 그 그리는 방법을 우리 새로운 친구 챗 GPT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상상 속에서 일정한 공간을 가정하고 그 공간에 164cm 길이의 가상의 선을 그리기 시작하세요. 선을 그리는 동안 눈으로 선의 길이와 형태를 상상하세요. 선이 일직선인지 곡선인지 또는 다른 모양을 가지는지 등을 생각해 보세요. 챗 GPT의 안내에 따라 이 선을 각자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선과 공간 저 계단의 모서리의 선은 164cm라는 하나의 정보를 가진 두 개의 사건이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두 개의 사건은 또다시 새로운 정보들을 발생시키는데요. 형태는 정보를 발산하고 발산된 정보는 또다시 형태를 발생시킵니다.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달걀과 닭은 하나일까요? 저는 관계 속에서만 사건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이 쪼개지지 않는 점, 면적이 없는 선, 두께가 없는 면이 디지털 공간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 거기서는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단한 물리적 공간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 세계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비물질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디지털 공간은 그 자체로 오롯이 존재하는 점선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실제란 선택된 정보들로 이루어진 어떤 제한된 세계를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작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보존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발바르에 위치한 세계 북극 기록 보관소에 제가 수집한 것들을 직접 맡기러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여기가 문을 여는 이벤트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서 행사는 결국 취소되었고 제 계획도 연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우선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해봐야겠다 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미술관과 박물관에 있는 작품과 유물을 보관하는 형식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소위 레플리카라고 하는 대체본을 만드는 방식에 주목하였는데요. 저는 표본이나 박제와 같은 방식이 마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과 같이 좀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정지된 과거이면서 동시에 현재에도 뭔가 멈춘 순간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표본을 제가 스캔해서 파일로 복제하고 다시 프린트한다면 그것도 또 다른 현재라고 부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서 다뤘던 이런 여러 조건들을 뭔가 토대로 실제와 동기화될 수 있는 가상의 보관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본을 대신할 사본을 만들어 두는 것. 두 번째는 시간이 고정된 상태로 보존해 두는 것. 세 번째는 실물 그대로를 땅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실험실에서 50년 동안 수집했던 그 박제가 있었는데 그 원로 교수님이 퇴임을 하시면서 아무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곰팡이가 다 퍼져가지고 결국은 전량 폐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좀 상징적인 일화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떤 유실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여러 기관과 협업을 해서 좀 찾아볼 생각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제작하고 있는 책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진안 개인전 아셈바의 지도는 성북동의 한 주택을 개조한 전시장 오래된 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의 비어있는 화이트 큐브 대신에 방과 복도, 마당 등으로 나뉘어진 전시 공간 속에서 저는 지난 몇 년간 책, 입체, 드로잉과 회화의 방식으로 진행된 작업들이 하나의 지도 위에 위치한 여러 장소들처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 전시와 연계하여 제작될 책 창작 경로는 공간에 펼쳐졌던 작업들 간의 관계를 여러 개의 지도로 그려보는 책입니다. 이 책들은 어떠한 개념이나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저의 작업 방식과 그 결과물들이 지닌 나름의 논리를 텍스트의 형태로 구축하고 드러냅니다. 이 작업들은 오래전 사람들이 건물의 벽이나 자신들이 사용하는 일상용품들에 그렸던 그림들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아직 3차원의 세계를 평면에 담기 위한 눈속임의 전략을 발견하기 한참 전 술이나 음료를 담고 보관하던 올록볼록한 그리스 도기의 표면에 그려진 사람들의 어색한 동세가 흥미로워서입니다. 일상에서도 미술 속에서도 점점 더 매끈하고 세련되어지는 주변의 수많은 이미지들과 다르기에 그것들은 저의 눈을 끕니다. 여러 개의 서첩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옛 지도 형식을 참고하여 제작될 책에서는 제가 매료된 이미지들이 어떻게 현대의 물건들과 결합해 저의 작업의 재료로 사용되었는지 추적해 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는 완성된 작업의 이미지나 전시 전경 사진들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신 작업 과정 중의 이미지, 일상생활의 어떤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가까운 이들이 찍어준 사진들의 스크린샷, 작업에 참고가 될 만한 기사와 인터뷰의 링크들, 작업의 재료로 사용될 다양한 물건들의 구입처들을 저에게 전송한 카톡 화면 캡처 이미지들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제가 접한 상황과 정보를 가만히 흘려보내지 않고 사진을 찍고 카톡을 전송하는 짧은 순간들이 창작의 동력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책을 만들면서 지난 몇 년간 나의 창작물로 어떤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보다 어떻게 창작 활동을 이어갈지에 대한 고민에만 더더욱 몰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려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술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백기의 기록이기도 한 이 책이 창작자에게 닥친 일시적 한파를 극복하게 해주는 작은 온기로 작동하길 바라봅니다. 저는 윤리적 의미에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 호기심을 느낍니다. 그 성과 악 또는 옳고 그름을 명백히 판별하기 어려운 사태를 이제 관찰하다 보면은 쉽게 우리가 이제 옳다고 또는 나쁘다고 믿고 있는 관습과 통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호기심은 이제 지배적 규범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실체를 좀 보다 명확하게 포착하고자 하는 저의 개인적 바람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같은 관심을 무빙 이미지와 뭐 퍼포먼스, 연극, 영상이 좀 혼합된 그 다원적 형식 안에서 탐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느 장면이라는 작품에서는 그 연인 관계에 있는 두 젊은 남녀 배우가 이 이중 살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무대에서 재현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연습을 반복합니다. 두 젊은 연인의 대화는 서로를 위한 듯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타인과 단절된 이기심과 개인적 욕망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150여 년 전 제기된 인간과 윤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현재의 현실에서 사유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에서 저를 포함하여 동시대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면하고 있는 내적 고통이 무엇인지를 좀 윤리적 측면에서 탐구하고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악의 재현 역사의 궤적안에서 좀 바라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미래는 두 번째 소개할 작품은 이제 금년에 창작한 어느 미래입니다. 이 작품은 현재 그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그 한국관에서 전시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한국관의 주제는 그 2086년 Together How라는 타이틀 아래 미래 공동체를 위한 조건과 담론을 동인천, 군산, 안상과 같은 한국 지역 현실을 바탕으로 탐색합니다. 어느 미래는 그 타인과 함께하는 공동의 삶을 윤리적 측면에서 탐구한 작품입니다. 작품은 크게 이제 한국관과 그 이플럭스가 공동 출간한 그 출간물을 위해 쓴 국가 기밀 보고서 형식을 차용한 픽션 텍스트와 한국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영상 작품으로 구성됩니다. 작품을 통해 전시 주제에 대한 저의 관점과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관객을 일종의 배심원의 자리에 위치시키고 공동체와 개인 사이에서 나게 되는 윤리적 쟁점을 현재 시점에서 함께 사유하는 시간이 생성되길 기대한 작품입니다. 저는 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무엇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방향성과 방향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막상 그 방향성이란 무엇일까? 같은 질문들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인간은 동물들처럼 자기장을 감각할 순 없지만 고유의 중심점을 만듭니다. 뻗어가는 방향이 있다면 곧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진에 보이시는 건 당산나무라고 불리는 나무입니다. 마을이 생기기 전부터 오래된 당산나무가 있을 경우에 마을의 공간 구성을 이 나무를 중심으로 맞추었다고 합니다. 한반도에 정중앙점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강원도 양구로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는 천문대와 보이시는 것처럼 해태 조각들이 있었고 올라가는 길마다 배꼽점 500m 전, 배꼽점 100m 전, 배꼽점 50m 전과 같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산을 오르는 동안에는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지리학적 중심에 대한 생각보다 배꼽이라는 몸의 중심에 대한 생각으로 점차 옮겨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수직과 수평이라는 것도 사실 가상의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방향 감각이라는 신체적 감각을 통해서 순간순간 균형 감각을 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실제로 삶의 목적지는 너무도 명백해서 어쩌면 인간이 욕망하는 방향성, 방향이라는 것은 환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꾸만 방향을 찾다 보니 역설적으로 방향 감각을 더욱더 상실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린 신선 장과로처럼 거꾸로 걸어보며 이후 작업들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서연아, 아빠 사랑해. 아빠도 서연이 많이 사랑해. 우리 서연이 커서 꼭 아빠랑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센티넬 마이크로는 이제 사라질 겁니다. 네, 센티넬 마이크로칩은 코딩과 기술의 진보를 결합한 혁신적인 발명품입니다. 이 칩은 지구와 우주를 구할 겁니다. 정훈 씨, 당신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꾸려는 우리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해. 네가 생각하는 밝은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 태양의 서곡은 이미 시작되었어.
코딩은 미래의 열쇠야. 우리가 지구를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도구란다. 그런 낭만적인 꿈은 나와 어울리지 않아. 세상은 실망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곳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이 어둠에 물들어도 너의 빛을 잃지 마. 너의 마음이 지구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로 가득하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다들 별 생각 없는 건 마찬가지잖아. 코딩의 힘으로 어둠을 키워가야 해. 그것이 이 세상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이루어내는 거야. 블록코드 아레나 챔피언십을 이용한다면 멸망은 순식간이야. 아빠, 내가 이뤄낼게. 무슨 일 있어도 반드시. 내가 꼭 블록코드 아레나 챔피언십 대회에 우승할게. 로봇 마스터, 파워 플레이어, 코드 크러쉬, 로직 라이팅, 루프 마스터, 폭파 알고리즘, 루프 스틸, 비트 토네이도, 로봇 융합 블레이드, 어피스 코드 폭격, 블록체인 퍼즐, 데이터 오버로드, 무한 루프 타격, 오퍼레이션 블랙아웃. 철거 신참.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모든 것을 완벽히 계획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아빠, 지구는 여전히 빛나고 있어. 최고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볼게. 아빠, 미안해. 결국 지고 말았어. 노력과 우연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과연 혁명적인 걸까? 코딩과 AI라면 우린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 아빠, 세상은 도대체 어디로 향하는 거야? 민준아, 우리 같이 코딩 공부하자. 코딩과 AI, 로봇과 함께라면 우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 Hi. Oh, yeah. My name is Felicia Honkasalo. I'm from Finland, and this is my earlier work that has been cut short to fit the 10 minutes, and it's called Planetary Boundaries. Näinhän se on. Eihän sit sen kummempaa oo. Niinpä. Sekin on musta sitten ihan lohdullinen ajatus, että mikä ei häviä. Joo, näin se just on. Tää oli just se, mistä mä haaveilin. Se voisi olla tällainen pieni keskustelu tästä henkitoreissa olevasta merestä. Mitä se tarkoittaa? Mikä? Henkitoreissaan. Siis se tarkoittaa sitten, että jonkun henki, niin sitten, että jonkun henki on lähdössä ja sitä niin kuin kovastaa sitten ehkä sitä olotilaa, mikä siinä on, onko se sitten jotain korinaa tai jotain, että on niin kuin elämä tavallaan häipymässä ehkä kehosta tai... En mä ymmärrä vieläkään. Se on ehkä enemmän niin kuin sen tyyppi. No joo. Mitäs sitten, kun elvytystoimet on lopetettu? Tulee niin sanotut sekundääriset kuolemanmerkit. Kuolon kankeus, kuumeneminen, mädäntyminen, eikä mitään korkeampaa elämää voi elää ollenkaan. Tulee tämmönen hapeton acidic, eli happamoitunut. Paljon bakteereja. Jaa. Vihreätä mikrobimassaa. Mutta ei yhtään kalaa? Ei. Eikä valaita? Ei. Eikä ympärillä ketään? Ei. Mutta ehkä aika kaunista. No, sitä en osaa sanoa. No, voikohan silloin vielä uida? No tää on just tää, että kaikki aina haluu ja kaikki aina miettii sitä, että voiko uida. Niin. Ei varmaan yksittäisen mikrobin sydän säädy siitä välttämättä, jos se ui. Ei totisesti.
Niin. Siitä tulee semmonen kummitusmeri. 안녕하세요. 홍희연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자 이소미라고 합니다. 오늘 홍현수 작가님께서 최근 관심을 갖고 탐구하고 계시는 버드나무 대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후에는 여기 계신 분들과 퍼포먼스 안내에 따라 참여하는 작품 5분간의 버드나무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인전을 버드나무라는 단일한 재료로만 이어가셨던 그런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1988년은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렸던 해였는데 그때 제가 첫 번째 개인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약간 심리적으로 우이동에서 살고 있었는데 약간 심리적으로 고립된 상태였는데 그 우이동의 가로수가 다 버드나무로 돼 있어서 그 버드나무가 저한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안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림픽이 열리기 얼마 전이었는데요. 어느 날 그 가로수가 다 비어져 없어진 거예요. 잘리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근데 그때 올림픽 때 그 모든 버드나무 다 베어졌어요. 그 가로수뿐만 아니라 그 한강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버드나무 하여튼 버드나무가 사라지고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아픔이었는데 그 가로수를 베어간 어디로 갔을까 막 추적하는 과정에서 인천의 어느 이쑤시개 공장으로 갔다는 걸 알게 돼갖고 거기 이쑤시개 공장까지 찾아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그 공장 사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네 공장에 로고가 없는데 로고를 그려주면 한 트럭을 주겠다고. 그래서 거기 앉아서 저녁 늦게까지 그 로고를 그려주고 그 한 트럭을 공장에서 빌려가지고 집에까지 싣고 왔습니다. 무조건 싣고 왔어요 그때는. 근데 그거를 뭐 해서 할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개인전을 앞두고 그걸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모두 제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네. 저는 회화라는 매체가 오늘날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듯이 회화라는 매체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한계와 죽음을 끊임없이 질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화는 어떤 외면 속에서도 꾸준히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며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회화를 지속하는 방법과 최근 회화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먼저 제가 바라보는 오늘날의 세상은 물질의 경험보다는 비물질의 경험, 일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공간으로의 이동, 그리고 개인의 작은 상상이나 이야기보단 집단의 유행, 거대 담론이 만연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목소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집단이 강요하는 상위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 피부로 느끼고 코로 숨쉬는 경험이 아닌 눈의 착시와 환영으로 이해하는 경험과 같이 오늘날의 관계와 경험은 점점 단조로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 속에서 회화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질문합니다. 누구나의 손에서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사진과 영상, VR과 AI 기술이 일상이 되며 우리의 생활을 재편집하는 시점에서 캔버스 천 위에 붓과 물감으로 그려내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제가 주목하는 회화의 성질은 추상성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회화를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우진이고요. 저는 이수지입니다. 예, 이진형입니다. 예. 저희가 원래 서로 알던 사이였었는데 사실 작가여도 작가끼리 작업 얘기하거나 뭐 살아가는 얘기를 잘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 엑세스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우리 같이 얘기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같이 얘기해 보는 자리를 만들었고요. 사실 저희 제목이 아까 보셨던 거와 같이 QQQQQ인데요. 이것은 사실 정해져 있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질문이 더 중요하고 질문에서 더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선 그럼 제가 작가님들한테 먼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로 작업의 영감은 어디서 얻으시나요? 저는 보통 이전 작업하고 연계된 작업을 계속 좀 확장시키는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전 작업에 대해서 답습도 하고 아니면 영감을 받기도 하고 약간 인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는 약간 뭐 좀 기계 부품들, 철물점 이런 데 가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편이고요. 도구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업이 다 제가 수집한 이미지들에서 출발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렇게 뭐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여기 뭐 계신 작가분들 작업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다른 뭐 외국 작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조금 반복적으로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잠깐 확인을 했는데 사진첩에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많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 3만 정도가 이렇게 찍힌 거죠. 찍히거나 아니면 뭐 캡처가 되거나 했는데 그것들을 조금 분기별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바라보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거를 수집을 했는지 우선은 뭐 분위기가 좋았을 수도 있고 흥미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거를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누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좀 바라보다 보면은 그리고 하나 말고 뭐 여러 개 바라보다 보면은 원래 그 수집한 이미지가 가지고 있던 뭐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계속 반복되니까 조금 뭐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조금 멍하니 바라보다 보면은 좀 살이 붙기도 하고 뭐 거기서 조금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그런 보는 행위에서 영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진 작가님은 그럼? 저는 우선 되게 오랫동안 질문 노트를 만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예를 들자면 지금은 사라지는 언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시아를 중심으로 사라지는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 질문은 사실 제가 언어를 배우는 거를 생각해봤더니 되게 좋아했나 봐요. 여러 가지 언어를 배웠는데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드라마를 봐야 되거든요. 물론 드라마를 보려고 언어를 배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언어가 가지는 구조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생각을 만드는 구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예전부터 왜 일본어는 이렇지, 한국말은 이렇지, 독일어는 이렇지라는 생각을 갖고 지내다가 그러다가 대만에서 어떻게 보면은 질문을 만났고 그 질문을 계속 쌓아가다 보니까 그 질문들이 쌓여서 어떤 사건과 마주치면서 다시 질문이 되면서 작업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그 질문 노트들이 쌓여져 있는 질문들이 어떤 사건들 지금 하고 있는 언어는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던 거는 중국어를 공부했었는데 그거를 대만에 가게 되면서 대만은 당연히 중국어를 쓰는 나라였지라는 어떤 제 생각을 갖고 갔다가 그게 틀어지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다시 거기서 만난 질문들 한국은 어떨까 했을 때 제주어라는 거를 찾게 됐었고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되게 어떤 큰 흐름 안에서 그냥 순응하고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다시 질문을 만나게 됐었고 그 질문들이 계속 쌓이면서 작업으로 이어가고 있고 다시 그 작업은 사람 관객과 만나면서 또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저한테 주시면서 또 다른 질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들은 작업을 하는데 문제 상황이 있거나 뭐 사실 작가로 살아가는데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뭐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일상이 사실은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뭐 멘탈 관리를 아직 짬이 안 돼서 멘탈 관리까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냥 지금 한 2년째 조금 급발진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좀 참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 여유가 생기고 작업의 루틴도 좀 자리가 잡혀서 멘탈 관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작가님은요? 예, 저도 그러니까 뭐 학교를 졸업하고 전시를 처음 하기까지의 기간이 좀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전시를 못 했고 첫 개인전이 2020년이니까 제 기준으로는 조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작업을 발표하고 이어 나갈수록 되게 힘이 많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힘 안 들었어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뭐 남도 의식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고강도의 노동을 요구하는 게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멘탈 관리를 그러니까 멘탈이 막 무너졌다 이런 거보다도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요번에 좀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작가님들하고도 대화하면서 좀 많이 풀렸고 이렇게 서로 질문하면서도 풀렸고 그리고 전시를 하게 되면은 피드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솔직히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니까 그냥 수고했어, 뭐 좋았어 이렇게 하고 그렇다고 이제 뭐 2차 가면은 이제 술 드셔서 뭐 별로야 뭐 이러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좀 작기는 한데 이런 자리를 만든 것도 저희가 그런 좀 갈증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질문들 하는 게 멘탈 관리 중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좀 발표 형식으로 얘기는 하긴 했지만 이제 다른 작가님들하고도 사소한 거라도 뭔가 이걸 질문해도 되나 이런 것을 좀 벗어 던지고 이렇게 좀 물어볼 예정이고 좀 이렇게 잘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작가님은 멘탈 관리. 저는 우선 사실은 저희가 매번 공모와 아까도 이제 공적 그런 이제 제도권 미술에 대해서 얘기도 좀 앞 순서에서 하셨었는데 계속 어쨌든 인터뷰와 매번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정신이 황폐해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겪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생각 안에서 어떤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지 말자, 슬픈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말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되게 아침에 다 이제 작가님들은 아시겠지만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나고 6시에 5시 반 6시에 일어나고 적어도 11시에는 자자라고 아예 그렇게 루틴이 정해져 있고 그래도 하루에 이만큼은 작업에 관한 생각을 하든지 작품을 하자. 물론 급발진을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굉장히 그냥 생활을 루틴으로 그냥 되게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일정한 시간에 밥을 먹고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그 안에서 일도 하고 어쨌든 작업을 매일매일 그래도 조금이라도 또 하자. 매일매일 리서치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상이 되어버려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되게 큰 일이 있어도 이거는 그냥 일상이고 그냥 내일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훈련이 돼서 사실 크게 기뻐하지도 않고 크게 슬퍼하지도 않는 되게 무색무취 인간이 된 게 아닌가. 그 부분은 되게 슬프긴 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작업도 그냥 일상이어서 그냥 일상을 이어가고 쭉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내 일상이 중요하지 않을까, 일상을 지키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큰 멘탈 관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나 완벽한 면도를 위해 남자들한테 못 봤나? 닭이 있는 곳까지 깔끔하게 더 부드러운 면도를 위해 명시돼. 헬리코박터만 아무래도 왜 그래? 천만에 위산으로부터 위 보호가 중요합니다. 헬리코박터의 세다 위산 프로젝트 됐어, 가. 불가리스 위센 네 아빠? 센데 빨리 가. 어딜 가? 여기서 가야 되는데? 아니야? 알았어, 나 일단 아버지 재우고 그러고 가지 뭐. 알았어. 내가 뭐 갈 때는 가더라도 우리 아버지 다 챙겨 데려가야지. 아! 그래. 많이 드셨어? 내가 너무 많이 먹였어? 아니지? 원래 많이 드시지. 오늘 경기에 정말 중요한 승리입니다. 올라온 정수빈 투수입니다. 올 시즌 이제 15경기에서 1승 1패, 선발로는 한 경기 나왔고요. 28이닝을 던지면서 6.75의 평균 자체를 기록한 정수빈 선수입니다. 이번 주에 이것은 이제 후반기 성적이 8경기에서 1승 2.84의 좋은 성적을 거두고 본인도 지금 힘이 좋은 거고요. 또 공이 좋아요. 일단 직구도 힘이 있고요. 또 포크볼도 조금만 드세요. 잘 되고 있고 또 컵 각도 좋거든요. 됐어. 아, 잘래. 알았어. 자기 전에 그럼 요것만 드시고 요것만 드시면 내가 빨리 가. 절로 갈게. 빨리. 모범타자 이루수 오재희, 이번에는 투수 박세형, 7번에 지명타자 최구박, 8번타자 이루수 오재원, 9번에는 3루수 허경민, 없어. 어제와 똑같습니다. NC의 선발 투수는 오늘 정수민, 포수의 김태군, 1루수의 스크럭스, 2루수 박민호, 3대 지석훈, 6루수 손시현, 여기도 낙성범 선수가 외야수로 출전하겠습니다. 1990년생 부산고등학교 국사고등학교를 나온 정수민. 드릴게요. 첫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는 민병헌 1번 타자입니다. 어제 북한프 상황이 3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바깥쪽 스윙 스트라이크. 유지관. 이번이 딱 하나지만 이번 유재 선수는 상대를 잘 해줬어요. 왜냐면 다음번에 이제 중심 타선이 갔기 때문에 유재 선수를 출을 시키냐 보셔. 제 첫 번째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제 스스로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환경에 이제 제가 조화롭게 이제 거기에 섞이질 못했어요. 끝까지. 저는 그 겉으로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아 보였어도 일반적으로는 전공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경제나 경영을 선택하기 마련인데 그건 또 너무 그러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떤 정해진 궤도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덜컥 미술대학에 갔어요. 그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1달 반 동안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15개의 서로 다른 미술 재료를 가지고 15개의 완벽하게 평평한 표면을 만들어내는 게 과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한국 교육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누구보다도 더 완벽한 15개의 정사각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왜냐하면 A를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훈련받아왔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점수를 위해서 도대체 이 과제를 나한테 왜 내줬는지, 도대체 교수의 의도는 뭔지 이런 거는 아무런 안중이 없었어요. 단지 나는 그 조건에 맞춰서 과제를 제 시간에 제출을 해서 A를 맞는 게 나의 목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너 이제 이 15개의 완벽한 정사각형을 가지고 너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한테는 당연히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일단 이 세상에 그런 완전한 자유라는 거 있다라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고 그런 자유를 나한테 줬다라는 게 전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그 자유가 저한테는 나에 대한 관심으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자유를 줬을 때 내가 어떤 굉장히 많은 선택들을 할 텐데 그 많은 선택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저는 그 15개의 정사각형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가 행복하지 않은 건 너가 굿보이가 아니어서야 라고. 근데 이제 이 정사각형들은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6번째 이제 완벽한 정사각형으로 중간에 그 15개의 정사각형들 중간에 이제 정사각형의 거울을 가져다가 이제 다시 이제 꼬챙이를 꽂아가지고 이제 저를 바라보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작업을 바라봤을 때 16번째 정사각형에 제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작업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너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너가 굿보이가 아니어서야. 그러니까 굿보이만 되면은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 작품이 이제 그 후로 제가 만들었었던 모든 작품들의 원형이 되었었던 것 같고, 직사각형 모양의 목공실 가장자리에는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이름 모를 기계들이 놓여 있다. 크고 작은 것들이 있지만 숫자 3과 숫자 4는 적어도 한두 사람이 달라붙어 옮길 수 있을 만한 크기는 아니다. 3과 4는 내가 목공실의 사물들을 구별하기 위해 임의로 붙인 이름이다. 2020년의 전시에서 나는 꽃을 그리기도 했고 그리지 않기도 했다. 나에게 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기보다는 텅 비어 있는 것, 부재의 이미지에 가까웠다. 내가 상상한 이미지는 온전한 꽃과 아무것도 아닌 얼룩 사이 어디쯤이었다.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어떤 가망 없는 이미지 앞에 매번 서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느낄 때가 많았다. 그리고 이 같은 과정은 늘 미끄러짐과 실패의 감정을 수반했다. 이 같은 미끄러짐은 다소 진부한 관념적 수사도 아니고 실패라는 말에 어떤 과도한 낭만적인 뉘앙스를 부여하는 것 또한 나는 거부한다.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는 그래서 그것이 고라니도 고양이도 새도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될 수 없는 때가 되었을 때는 무엇이 남아있는지, 그것에서 앞으로 무엇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저는 이쪽에 살았는데요. 여기요. 부천이랑 인천, 경계. 근데 다른 이야기보다는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이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여기가 칼데라 지형이라고 제 친구 김보슬 님이 알려주셨어요. 칼데라는 지하에 있던 거대한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면 용암이라고 하죠. 라바가 이제 푹 하고 터지면서 아마 김포 쪽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안은 이렇게 좀 꺼지면서 분지가 됐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저는 잃어버린 조각이 맞춰지더라고요. 제가 이 동네에 되게 오래 살았는데요. 항상 서울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안이꼬움도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지내다가요. 또 다른 칼데라를 발견하게 됐어요.
북한산과 수락산, 불암산, 이 동네 아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는데 그 줄기를 끊어버릴 정도로 거대한 라바가 콸콸콸콸콸콸. 그래서 타이틀은 왜 내리막이라고 했냐면 제가 지금 난지에서 신세를 지고 있지만 이게 내려오다 보면은 결국 한강 쪽으로 가는 길은 계속 내리막이더라고요. 아주 완만한. 근데 그게 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 생각 정리가 안 됐지만은 뭔가 계속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변두리에서. 그러니까 제가 막 어거지 주장이지만 서울 땅은 사실 양주가 토해낸 땅이다.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콸콸콸콸 라버가 해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심지어 강남에서 제일 이름난 아파트도 양주 땅으로 만들었다. 네. 그런 그 주장을 안고 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동시대란 말 많이 쓰는데 그 동시대성 확보 그런 저 현실 감각을 뭐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고 자전거로 달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스튜디오 내외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즐겁게 참여하면은 그게 저의 그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사회참여적 예술 작업들을 기반으로 사회와 예술 그리고 예술가들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한 결과물 중 일부가 지금 난지 액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이곳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에서 컬렉션 연구자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사례가 미술관이라는 제도 안에서 현장 연구가 보여지는 하나의 생산적인 참조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아직 과정 중에 있는 저의 남은 리서치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민중미술의 태동 자체가 당시 제도권 미술과 공권력에 대한 카운터로 등장한 움직임인데 그것이 제도 안에서 안전하게 다뤄지는 시대에 이것을 연구 주제로 삼는다는 게 저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자문 같은 겁니다. 무엇보다 기록된 것만이 역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원치 않는 기억을 자꾸만 소환해내는 일에 일조하는 건 아닐까요? 어떤 역사는 완전히 사라짐으로써 완성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오늘 제 발표에는 누가 우리의 전시를 찢는가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85년 열린 20대의 힘전에 출품된 작품들 중 30여 점의 작품이 공권력에 의해 철거당하고 훼손되고 압수당하고 경찰의 봉쇄에 의해 전시회가 중단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당사자였던 젊은 미술가들이 연대하여 경찰에 항의하는 성명서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난지에서는 남은 입주 기간 동안 이 힘전 사건을 모티브 삼아 새로운 시대의 예술가들의 저항 방식을 연결하는 것이 이 발표를 준비하며 다음 징검다리를 놓는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아카이빙을 둘러싼 제 고민들이 유효하다면 현장과 제도 사이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